아니 이게 진짜 세상이 세기말 분위기야. 누가 보면 1999 년도 세기말로 간 것 같아. 매번 뉴스가 믿기 어려운 뉴스만 나오고 있는데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졌대요.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비명이 나올 만하겠는데? 경유가 미쳐 버렸다. 아. 예. 경유가 미쳤다. 휘발유보다 110원 더 비싸. 가격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예. 서울 지역에서 경유를 휘발유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가격 역전 주유소들이 등장했다. 한두 곳도 아니다. 어. 이게 뭐야 이거. 자, 이렇게 가격 역전이 발생한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국내에선 재고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름값 고공행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유종에 걸쳐 세금을 내렸지만 인하폭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격 역전이 발생했다. 또한 주유소 간의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 반영하면 가격 역전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경유차 모시는 분들은 가격 손해를 좀 보실 수밖에 없는, 유지비가 좀 더 많이 드는 상황을 겪으셔야겠네요. 그런데 이 세금은 감면을 준다고 하니까 실제로 늘어나는 액수는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휘발유 차에 비해서 어쨌든 인하폭은 적은 거니까 어 지금 이제 경유 타시는 분들이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게 인제 원자재 가격이 저렇게 이제 오르면은 결국에는 배송비도 오르고 저것도 역시 인제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또 원인이 되겠지. 이러나 저러나 저런 이 경유값이나 휘발유값 오일 쪽이 항상 크리티컬해. 그러니까 저거는 경유차를 모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제 경유차로 뭐 배송을 하든 뭐를 하든 이런 쪽에 있는 사업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또 물가를 올리는 또 이유가 될 것이고. 그래요. 주식 시장이 연일 좀 불안합니다. 주식 시장이 연일 좀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 폭포수가 안 나왔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폭포수 한번 나와야지. 폭포수가 나오고 나면 또 폭포수 나오고 이러면서 차라리 그냥 단기간에 시원하게 빼는 게 좋은데 미래가 암울해요. 암울해. 왜냐면 뭐 지금 금리를 갖다가 내년까지 냅다 올리겠다는 게 미국 입장인데 어 뭐 밝은 소식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 올리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져서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거라서 상당히 안 좋은 이유로 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점을 그래서 상기를 해야겠죠. 여기서 예 12조의 큰손도 뺐다. 인생 최대 하락장이 올 것이다. 게이츠 형이야? 예. 빌 게이츠 인생 최대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라며 여기 보면 이제 12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2008년이나 2020 년보다도 더 큰 하락장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낮춰 버렸다. 음. 미국 주식 비중이 3%가 안 된다. 예, 뭐 박살나고 있다. 예, 이 얘기야 지금.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였다. 심화하는 인플레이션에 맞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경기 둔화가 차가운다는 전망이다. 약세론자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어 우려스럽다.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건 중앙은행들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을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이고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 그 돈이 안 돌아. 넣을 돈이 없어. 금리도 인상되니까 다 이쪽으로 채권이나 이제 중앙은행으로 돈이 가는 거죠. 음. 뭐 주요국들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영국도 올리고 뭐 어디도 올리고 홍콩도 올리고 돈줄이 말라가자 시장은 흔들리고 있다. 기준금리를 0.5% 인상한 미국 중앙은행에서 올리고 나니까 뉴욕 증시는 다 엄청난 하락들. 당분간 약세장은 이어질 것이다. 어 예. 최근 약세장은
뭐 나스닥 지수가 1만 포인트 선으로 떨어지고 올해 10월 19일이나 끝날 것이다. 날짜까지 접어줬어. 해당 전망이 맞으려면 지난 6일보다 S&P 지수가 27%나 나스닥 지수는 17%나 더 하락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00포인트 정도 더 하락해야 된다는 거니까 한 2200포인트 정도까지는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는 건데 난 2000을 깰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본 거지. 근데 미국이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악재는 악재겠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게 시장을 덮칠 수 있다. 공급망 병목 형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현재 시장은 각종 부정적 압력으로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터져도 터질 지금 상황이에요. 뭐가 터져도 터질 상황이야. 거기다가 금리는 내년까지 계속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멈출 수가 없어. 네, 이런 그림은 우리가 이제 경제를 거시적으로 보면은 정확도가 더 높아요. 당장 내일 비가 올지는 못 맞추지. 슈퍼컴퓨터도 못 맞춰. 근데 한두 달 뒤에 비가 내린다. 이런 예측은 정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것처럼 경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정확성이 더 높아지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 주식도 심리 아니야. 심리전인데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내가 주식을 넣으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계속 이제 생각했던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뭐가 돼? 이제 포기를 하거든. 그 포기할 때가 이제 폭포수가 나오는 시점인데 그 포기하는 지점을 알기가 제일 좋은 그 이동평균선이 121선이랑 240선이죠. 이게 주식으로 치면 이제 6개월에서 1년 동안 물려 있는 사람들의 평균치를 나타낸 건데 그 정도 존버한 사람들이 무너지면은 뭐 넣을 사람이 없어져요.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지. 으악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신 승리가 끝나는 거야.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왔고 미국도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야. 결론은 반등이 어렵다. 더 빠져야 된다. 그리고 그 빠지면은 그때가 기회다라고 보겠죠. 주식을 이제 저도 이제 꽤 오래 해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주식이 한번 떨어지면은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떨어져야 돼요. 현기증이 난다. 이게 현기증. 주식을 넣은 사람도 넣지 않은 사람도 현기증이 나야 돼. 막 어지러워. 막 야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이런 막 엄청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아주 불안한 지금 상황이고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다. 이럴 때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야 진짜 현기증 날 만큼 났다 했을 때 이제 조금씩 넣어보면은 돈 좀 벌겠죠. 하여튼 올해 말 또는 내년 그 금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 주식이 반등하려면 일단 미국의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물가 지수가 한두 번 좋게 나온다고 지금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물가 지수가 좀 덜 올랐다 이러면은 주가가 반등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리 인상은 더 세게 해야 돼라고 느끼면은 또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재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를 이게 이제 비용으로 치환이 돼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증가됐으니까 손실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물건 가격이 또 올라야 된다든지 이런 건 또 시간차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물가 지수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잠깐 좋아졌다가 또 꺾이고 잠깐 좋았다가 또 꺾이고 이러다 보면은 인제 뭐 어떤 나라는 박살나고 어떤 나라가 뭐 디폴트 나오고 막 이런 연속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인제 주식 시장이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거죠. 또 다른 악재를 좀 꼽아 보자면 사실 우리가 인제 뭐라고 하지? 왜 안 좋은 일들은 다 몰려서 오잖아요. 근데 이런 그 세계 경제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뭐 자원이 없잖아. 우리는 뭐 반도체 껴가지고 갖고 팔거나 무슨 뭐 가발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팔거나 아니면 뭐 배 만들어서 팔거나 뭐 자동차 만들어 갖고 파는 게 전부인데 이게 아니라 애초에 그 나라가 자원을 갖고 있으면 땐 얘기가 달라. 전략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자원을 갖고 있으면 그 국가가 그 자원으로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산유국이었으면 우리의 사실 경쟁 상대는 막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고 막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생각을 해 봐. 이 그 산유국들이 과연 기름을 막 증산을 해 가지고 기름값 안정을 시키려고 애를 쓸까요, 이럴 때?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비싸질수록 좋은 건데. 그러니까
오펙 회의를 보면 애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애들이 꼭 중요할 때 나 뭐 세상이 막 진짜 미쳐버릴 때 거기 우는 애 뺨 때리듯이 또 때리는 애들이 오펙 애들이거든. 얘네들은 이때가 기회야. 이때가 한철 장사다 이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야. 기름을 감산을 하거나 기름을 안 팔겠다. 뭐 지들끼리 기름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명분을 찾아. 뭐 그러면 갑자기 어디가 화재가 나거나 어디 뭐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이러면서 뭐 종교 전쟁 벌이거나 하여튼 무슨 뻘짓을 해요. 이래 가지고 또 오일 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른다 이러면은 주식 여기서 반토막이야. 이제 1,300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아직 그게 남아 있다라는 거지. 그걸 또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불안 지점이 있는데 이게 또한 마지막 끝판왕이 이제 오일 감산 소식이라든가 뭐 이제 오펙 애들이 지들끼리 싸워 가지고 나 안 할 건데 이때 가는 거야. 왜? 일종의 치킨 게임을 하는 거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그런 거 원하잖아. 그냥 감산하고 안 날래 이러면은 일단 베네수엘라고 뭐고 뭐 하여튼 뭐 질 안 좋은 산유국들은 다 박살 나는 거고 이제 자기네랑 좀 이제 삐까삐까하는 애들도 이제 다 박살 나는 하여튼 치킨 게임을 그렇게 좋아해 애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단 그게 또 아직 남아 있는 악재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약간 주식 시장이 할 수가 있죠 지금. 고런 걸 한번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불안 요소죠. 여기 인제 우리나라로 좀 와서 보면은 채권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면 금리를 올리면 채권도 금리를 올려줘야 돼. 한마디로 이제 이자를 더 줄게 이래야 사람들이 채권을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데 인제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채권을 발행한 쪽에서는 부담을 느낄 거 아니야.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유지가 되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라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약간 좀 믿을 수가 없어 통계 자체를.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좀 이 부실 채권 얘기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부실 채권이라는 게 역대 최저라는데 이게 착시라는 얘기가 또 지금 올라온 거예요.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부채에 대한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데 기업의 부채가 급증했지만 갚기 어려운 부실 채권 비율은 최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상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부실을 억지로 막고 있어 나타난 착시 효과에 가깝다. 이게 인제 정부가 눈가림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부실 채권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했다고 나오는데 응? 그런데 이를 두고 허상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금융 지원 조치로 부실이 잠시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다. 하는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으로 부실 채권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실을 막는 조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 9월이면 종료될 이 지원안이 그 뒤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더 될 테니까 채권금리 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부채 상환 부담이 더더욱 커질 수가 있다. 이 9월 이후.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연간 대출 평균 16만 원씩 늘어날 것이다. 자, 전문가들은 또 당국과 전문가들은 곧 터질 부실 문제에 대비해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주문하고 있는데 자, 정부 금융 지원 정책이 종료되고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그간 수면 아래 있던 부실 채권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은행은 이걸 대비해야 된다.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기업, 중소기업들이 이제 박살이 나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우리나라 주식이 미래가 이게 이런 면에서도 지금 악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러면은 보통 안전자산 쪽의 가치들이 오릅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하면 달러, 엔화, 금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땅이야, 땅. 땅 따라당 땅. 그래 땅값이 오르는 거야. 이 땅이라는 것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웃기게도 이미 그 전에 유동성을 뿌렸다면은 집값이 올라. 왜냐면 뭐 대출 받아 부동산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또 부동산 담보대출은 웬만하면 다 고정금리다 보니까 빌리는 사람도 부담이 좀 덜하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활용 가치가 굉장히 여러 가지지. 뭐 여차하면 전세 돌리면 되고 여차하면 월세 돌리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 위험성이 굉장히 낮은 영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차하면 다 그냥 부동산이야.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 올랐는데 웃기게도 이게 지금 물가가 상승한다네? 또 땅값이 올라가. 원자재값 올라가. 부동산이 또 오를 여지가 또 많아. 근데 우리나라 또 특별한 문화가 또 있죠. 그게 바로 전세예요, 전세. 매매와 월세밖에 없는 해외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 갖고 이 전세 가격에 따라서 또 매매가가 흔들리죠. 근데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재인 괴뢰 정부가 있었던 임대차 보호법이 2년 갱신은 아니라 4년 갱신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4년 만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임대차 보호법의 만기 시즌이 시작되니까 전세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동안 못 올랐던 전세가가 오르는 건데 뭐 많게는 뭐 2배 뭐 그냥 기본적으로 50%에서 뭐 2배 가까이는 오른다고 봐야 돼. 그러면 전세가가 폭등하는데 뭐 매매가가 멈춰 있겠냐고. 바로 그런 점이나 이 전세가가 오르는 것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또 미래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전세값 4억 올려달래요. 잔인한 8월이 오고 있다. 전세살이하는 A씨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왜? 전세 보증금이 9억에서 5억 2,500만 원 정도만 올렸는데 하지만 계약 만료가 오니까 요즘 전세가 9억 원이 넘는다. 5억짜리가 9억이 됐다는 거야, 전세가가. 그러니까 시세대로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4억을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걸 어디서 마련하냐는 거야. 2년 전 시세만큼 전세금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이 분명히 대폭 올리려고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현상을 예측하지 못했냐고. 세입자들도 이런 걸 알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우회적인 활로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좋다고 그냥 누리다가 이제 와서 발동동하는 거예요. 자, 오는 7월 말이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법 2년을 맞으면서 모든 웬만한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들이 이제 1차적으로 여기서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뺑뺑뺑. 그러니까 시세대로 오른 가격에 전셋집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4억짜리가 6억 7,500만 원이 되고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된다. 경기도도 지금 44%, 인천도 43% 급등을 했다. 주거 수요가 많은 경기도 인기 지역에서는 급등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밀려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자, 새로 계약한 사람과 기존에 있던 사람의 전세금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현상이 보편화돼 버렸다. 자, 뭐 이중 가격 해갖고 여기 보면은 갱신 계약가 이전에는 16억짜리인데 신규 계약하면은 6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전세가예요. 전세가는 매매가가 아니야. 또 이 강남권에서는 심지어 전세값만 5, 6원씩 차이가 난다. 같은 전세가야. 같은 동이고 뭐 아파트가 똑같아. 근데도 전세가가 5, 6원이 차이가 나는 거야.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자, 결국엔 이 임대차법 때문에 갖고 온 극심한 전세가 왜곡이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신혼 때 직장 근처 4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구해서 주변에서 부러웠는데 지금은 8억 원이 됐다. 계약갱신권이 끝나면 우리는 딴 데로 가야 된다. 2년간 망가져버린 전월세 시장. 자, 이전 박근혜 정부 말미 때만 보더라도 평균 전세값이 4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문재인 괴뢰 정부 때문에 계속 올라와서 매매 가격은 50% 오르고 전세 가격만 14% 오르고 하지만 이건 임대차법 때문에 억지로 눌러놓은 거죠. 실제로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 법 개정 후 지난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33%, 수도값은 38%씩 올랐다. 자, 그러다 보니까 4년 상승분을 한꺼번에 떠안는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집주인들은 새로 만난 세입자들이 한풀이를 할 기세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올 하반기부터 다시 요동칠 것이다. 이 현상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야. 이게 지금 기존에서 기존 전세가를 갱신해서 억지로 유지한 거고 신규 계약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4억짜리가 35억이 돼. 이게 지금 전세를 말하는 거야. 전세. 매매가 아니야.
25억짜리가 43억 전세야. 21억이 38억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세가 희귀해진 거예요. 지금 전세가. 전세가 희귀해진 상태에서 전세가 그동안 억지로 눌렸는데 매매가는 이미 이만큼 올라 있어. 전세는 눌러놨으니까 어때? 전세를 새로 하면은 이만큼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키 맞춤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가가 가만히 고정되겠냐고. 얘네가 오르는 만큼 그 전체를 다 반영하는 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또 매매가를 튕겨 올려요 또. 거기다가 이게 대단지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는 더더욱 저렇게 가격이 오를수록 어떤 특징이 생기냐? 자기네들끼리 문화가 이제 더 심해지는 거야. 우리의 신축 아파트는 어디 개나 소나 허접대기들 못 들어온다 이거지. 어디 무슨 싼 전셋값 노리고 들어온 어디 허접들 못 들어오게 빡 하고 다 올립시다 이러면은 그냥 그냥 다 올라가는 거야. 뭐 거기 공인중개사 아저씨가 그런 거 없어. 아줌마들 워낙 있긴 있으니까 대단지들은 더 올라가. 그 매매가가 더 올라. 이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금리 고자지고 그걸 생각할 틈도 없어. 왜냐면 전세가가 더 빨리 오르고 전세가가 저렇게 지금 기다리면 30에서 50%가 오를 판인데 저게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봐요. 그 아무리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몇억 원이 갑자기 순식간에 전세가로 생기는데 그거 그냥 뭐야 은행에 넣기만 해도 그냥 수익이 얼마겠어. 따지고 보면은 저런 현상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지금 지양시키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특유의 문제인데 이걸 문재인이 전세가를 자꾸 건드리니까 매매가도 올리고 전세가도 더 폭등을 시켜버리는 거지. 여기서 또 큰 문제는 강남권이나 강남 송파 지역에 있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의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옆 동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 동네에도 올랐어. 그럼 거기 살던 사람이 또 그 옆 동네로 가야 돼. 왜냐 그런 식으로 인구가 이제 밀려나가거든. 그러면 이 강남 송파에서 시작했던 전세 대란이 경기도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은 강남에서 4억 10억 올랐다 이거야? 지금 강남 송파 저기 15, 20억, 10억씩 이렇게 올랐다? 인천 이런 데는 1, 2억씩 이제 올라가는 거지 막.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도미노처럼 가니까 아무래도 좀 올해 안에는 이 집값도 전셋값도 이게 안정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 굉장히 이래서 내가 지금 부동산 문제가 윤석열 정부로서는 좀 고달픈 상황이다. 문재인이 진짜 큰 똥을 싸고 갔는데 이거를 지금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게 금리 인상 시기와 동시에 이제 물가 상승 시기랑 맞물리면서 아주 골치 아파진 거야.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전세가를 먼저 잡아 놔야 돼. 그래야 매매가가 더 좀 덜 오르게끔. 저러면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전세를 싸게 주는 집주인들한테는 세금 감면을 해 준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은 전세가를 많이 올리지 않게끔 유도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안 그러면은 전세가 장난 아니게 오를 수 있어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는 철옹성이 되는 거죠. 고가 전세 지역 이런 쪽은 아예 서민들이 아예 접근이 안 돼. 즉 다시 말해서 이제 8학군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의 8학군 8개의 학군 지역들은 아예 아예 못 들어가는 거야 서민들이. 옛날에는 자식이라도 교육시키겠다고 부모들이 전세로 월세로 들어가서 애들 교육시켰는지 아예 그게 불가능해.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자기네들만의 세계가 돼 버리잖아요. 이런 사회는 좀 지양해야겠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